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23년 9월 25일인데 오늘 2차 전지가 거의 폭락하는 바람에 주식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좀 매물 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추석 연휴기도 하고 또 이제 양도차익과세 10월, 11월, 12월 되면 올해 많이 올랐던 기업들 팔려고 할 거예요. 개인 투자분들 중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매물들이 미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올랐던 2차 전지가 좀 폭락을 하면서 시장은 좀 안 좋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소외됐던 기업들은 큰 영향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워낙 이제 시총이 크다 보니까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해드릴 내용은 이제 부동산 종합대책이 내일 발표되니까 그 내용 좀 미리 알아보고요.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이제 추석 연휴 때 있는데 어떤 걸 봐야 될지, 또 영업무역 그 Q&A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미국의 반도체법에 관련해서 가들에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이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한테는 그렇게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NG 섬 위기를 논하기에는 수요가 너무나 강력하다. 이런 좀 내용이 나와 있고, 뉴포트레스 에너지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미국 기업인데요. 요 관련돼서 저번에 이제 셰니어 에너지라고 한번 우리 공부해봤죠. LNG 공부도 계속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의 닌텐도도 괜찮은 보고서가 나와서 제가 해외 기업도 계속 좀 소개를 많이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꼭 이거를 투자해서가 아니라 알면 좋아요. 예, 알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데도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두 개의 보고서는 너무나 긴데 아무튼 읽어봤고요. 요게 둘 다 거의 1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요거는 아이디어 측면에서 이제 주식 비중 NH에서는 지금 사야 된다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KB증권의 하인원 연구원님 항상 이제 인도 얘기 많이 하시죠. 그거 정리한 거니까 한번 요게 우리나라 투자할 만한 기업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아마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텐데 공급 활성화 목적의 그 부동산 종합대책이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요.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 규제 완화 통해서 공공 공급을 정상화하는 것이 좀 목적이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세제 개편보다 청약 혜택 방안으로 이제 선회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청약할 때 더 혜택을 주는 것 같고요. 물론 내일 발표해봐야 되겠죠. 3기 신도시 규제 완화도 이제 공원 녹지 비율을 좀 축소하는 거를 좀 고런 중에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또 이런 재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 인허가 반등도 이끌어내면서 아무튼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금융정책도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주말에도 뉴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대형 건설사 A가 부도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돌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일단 만약에 혹시 진짜 부도나면 이거는 금융 시스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그 헝다 같은 사건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이런 PF 문제가 완전 해결된 건 아니고요. 최근에 연체율도 좀 올라가고 있고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도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가 원래 PF 많이 했는데 이게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10.38%였는데 17%까지 늘어나서 아직은 위기가 완전히 가신 건 아니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FMC가 금리 인상까지 그러니까 더 올리지는 않을 걸로 저는 보는데 장기간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PF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성 해결이 좀 필수인데, 예, 누적된 금융 비용과 그러니까 이 원가죠. 원가 같은 거 이제 감안해봤을 때, 예, 분양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근데 분양가 자꾸 올라가면 또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시장이 회복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데 쉽진 않아요, 지금. 그게. 그래서 정부가 이제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PF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어렵더라도 일단 뭐 리스크 있는 기업들은 아마, 예, 정부 정책으로 조금 뭐 뭔가를 완화시켜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내일 발표하면 어떤 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게 나온다면 건설업종에는 그래도 좀 좋게 작용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건설업종도 너무 안 좋죠. 뭐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뭐 PF 문제에다가 여러 악재들이 있는데 좀 요걸 계기로 좀 리스크가 많이 완화되길 좀 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뭔가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주가도 조금씩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 부분에는 확실한 뭐 의견은 일치하는 것 같아서 건설업종이나 건자재한텐 뭐 우호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지금 미리 보기인데 디램 판가 지금 반등 여부, 24년도에 중기적 AI 신규 수요 관련 코멘트 이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올랐느냐, AI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 두 가지를 어떤 멘트를 하는지 보란 얘기죠.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 DDR5랑 HBM3가 거의 없어요. 아직은 거의 하이닉스예요, 대부분이. 이건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론이 이번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판가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면 DDR5, HBM3 말고 DDR4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업황이 개선되는 거죠. 특정 그 제품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겠죠. 그래서 한 자릿수 초중반 수준의 상승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삼성전자도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일단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요 반도체 관련해서 HBM 요거 수요 어떠냐, 요기에 대한 이제 얘기들도 해주겠죠. 그리고 FMC 이후로 지금 미국 금리가 자꾸 오르니까 뭐 이거는 당연히 반도체한테도 좋은 건 아니에요. 좋진 않지만 그래도 뭐 업황으로 보면 이미 재고 피크아웃 쳤고 돌릴 일만 남았어요. 수요가 안 돌아서 그렇죠. 근데 공급을 줄여버렸기 때문에 반도체는 일단 공급 조절로 시작을 해요. 예,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공급 조절로 업황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다른 업종과 달라요. 그래서 반도체 투자는 이렇게 업황이,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안 좋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새 업체가 그냥 공급 줄여버리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절하다가 이제 수요 살면 이제 급격히 올라가죠. 근데 이미 그걸 확인하고 투자하면 늦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고 도대체 이거 언제 좋아지냐 이런 얘기 나올 때 그걸 맞서서 투자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불확실할 때 하셔야 되고 모든 게 더 확실하고 진짜 편하고 이럴 때는 이제 오히려 또 조심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오히려 투자할 뭐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쯤에 이제 실적 발표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큰 그림으로는 지금 좋은데 다만 이제 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단기적으로는 또 변동성을 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놀라운 게 HBM3나 이런 것들 비중이 높으니까 삼성 마이크론이 2분기에 디램 판가가 다 마이너스거든요. 하이닉스만 9%입니다. 그거 정말 잘한 거예요. 이번에 삼성이 잘못했어요. 하이닉스가 정말 대처 잘했고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삼성이 앞서갔죠. 예, 그래서 삼성도 지금 그 반도체 좀 각성을 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나? 왜 하이닉스에 밀렸을까? HBM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전략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뭐 삼성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판단 미스죠. 예. 약간 1등에 좀 제 생각에는 좀 1등의 방심 아니었나.
하이닉스는 거의 망할 뻔했거든요. 2등에 절박함이 있었어요. 실제 올해 초였나요? 올해 상반기에 하이닉스 이대로 가면 부도난다. 예, 그렇게 걱정한 분들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조가 넘습니다. 못 버티는 거죠. 예, 진짜 훅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걸 대처했던 것 같고 결국엔 이제 기사회생한 거죠. 뭐 실제 진짜 부도날지 뭐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걱정을 했던 거죠. 예, 너무 손실이 크니까 올해. 근데 HBM이나 DDR로 적극 베팅을 해가지고 하이닉스는 살아난 거죠. 나머지 두 회사는 너무 소극적이었고. 예. 근데 아무튼 마이크론이 2분기에 DDR5 얘기를 했었고, 증가한다 DDR5. HBM 수요 강하다. 이걸 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영어무역 Q&A 지금 대신증권 유정현, 정환솔 연구원님이 일단 이제 고객사별 동향, 그러니까 요거 Q&A가 좀 있었나 봐요. IR에서. 그래서 룰루레몬이 확실히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룰루레몬은 지금 이제 아디다스를 제칠 정도로 엄청난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무역 동반 성장했고, 그래서 많이 올랐죠. 영어무역도 실적, 주가 다. 그리고 상위 4개사가 가장 크대요. 그래서 주로 이제 룰루레몬, 아크테릭스, 노스페이스. 지역별로는 북미, 유럽이 크고요. 북미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가을, 겨울 시즌에 이제 무거운 옷들 있죠. 그 아우터, 외투 같은 거. 거기에 집중했는데 그 봄, 여름 시즌에 주문이 또 증가하면서 비수기. 원래 영어무역은 이 가을, 겨울이 성수기로 알고 있거든요. 노스페이스 패딩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봄, 여름에도 저런 이제 룰루레몬에 납품을 하면서 확실히 이제 안정된 성장을 해주고 있고, 자켓류가 물론 제일 높지만 바지류도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 레깅스 바지 같은 거겠죠. 근데 룰루레몬 수주가 증가하면서, 근데 바지가 이렇게 늘어나면 좋은 게 완충제 역할을 해줘요. 왜냐면 바지는 사계절 내내 꾸준하죠. 계절성을 많이 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회사가 버는 적정 마진율은 작년에 근데 너무 이익률이 좋았대요. 26%. 어마어마했고요. 이례적이다. 그리고 일회성 비용이 보통 발생하는데 이거를 작년에는 저 바이어들이 그냥 다 자기네가 책임을 져줬대요. 그 비용도 전가해버린 거죠. 그리고 강달러에다가 뭐 비수기에도 가동률이 올라가고 바지 수주 많이 되고 막 이러니까 구조적으로 좋아졌다. 그러니까 확실히 영어무역이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된 건 분명히 맞아요. 그건 좋습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 증설도 많이 안 했어요. 조금씩 매년 투자를 했는데, 예, 대규모 투자를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4분기하고 1분기가 보통 비수기거든요. 의류. 이때 성수기 때는 100%인데 가동률이, 비수기에는 70%. 근데 비수기에 90% 나왔대요. 가동률이. 왜? 바지 같은 거 팔려가지고. 룰루레몬에. 예, 그것 때문에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꾸준히 성장했다. 벤더들 간의 경쟁은 그렇게 심하진 않다고 하고요. 스캇은 이제 그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사업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마케팅, 제품 할인 같은 판촉비가 증가할 수 있대요. 요거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이거 지금 비용 부담 있잖아요. 그래서 스캇의 이 바이크 매출 비중도 한 40% 정도 되는데, 이거 이제 판로를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 요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요건 좀 아쉽고, 향후 실적에 대한 색깔은 올해 하반기도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피크아웃 쳐버린 거예요. 회사가 스스로 우리 피크아웃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요새 주가 안 가잖아요. 쭉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사람들은 야, 영어무역 지금 급할 거 없겠다. 나중에 하자. 이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회사가요,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기초체력 올라가고 룰루레몬 깔고 가고 바지 깔고 들어가고, 다만 올해 연말까지는 모멘텀 없겠구나.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싸거든요. 저평가된 건 맞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년에 또 좋은, 이렇게 올해 안 좋을 때, 예, 좋은 구간에서 투자를 한다면 내년에 또 좋은 성과 내지 않을까. 왜? 이미 검증이 돼 있잖아요. 과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기회 같아요. 예,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역발상. 그러니까 역발상은 아무거나 역발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을 역발상하는 거예요. 과거랑 분명히 달라졌죠. 우리 지금 확인했잖아요. 했는데 회사가 스스로 우리 연말까지 별로 안 좋습니다. 솔직히 또 얘기해버려요. 좋은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PBR 기준으로 저점은 무릎과 허리 사이가 0.62배. 예, 여기가 0.62배 정도에서는 보통 지지를 그동안 받았어요. 무릎 이하로는 안 가더라고요. 허리에서 무릎 사이에 항상. 그 중간 정도가 0.62배. 0.62배가 올해 기준으로 올해 PBR 올해 기준으로 46,500원이고요. 내년 기준 53,000원입니다. 지금 주가 5만 원이죠. 딱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49,000원, 5만 원 사이는 굉장히 좋은 가격 중에 하나죠. 요렇게 계산을 합리적으로 했을 때. 예. 근데 다만 실적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뭐 어차피 지금 당장 갈 것 같진 않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을 본다면 또 좋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오고 있다.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역발상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역발상 투자할 때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많이 빠졌다고. 이런 게 이제 명확해야 돼요. 그림이. 예. 그리고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이 됐는데 요게 이제 한투증권에 여기 최민숙 박성훈 연구원이 코멘트를 텔레그램에 달아주신 건데 최악은 면했다. 그러니까 내용 괜찮다. 10만 불까지만 투자해라 이건데 그걸 없앴어요. 폐기됐어요. 예. 10만 불은 1억 3천만 원이에요. 얼마 안 돼요. 그잖아요. 예. 장비 유지 보수만 해도 나오는 금액인데 이거 이상 하지 말라 그러면 얼마나 예, 투자하기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 일단 없어졌다고 합니다. 생산 능력 5% 제한은 클린룸 같은 데 있죠. 물리적 공간. 거기에만 한정돼 있어가지고 미세 공정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니죠. 금액도 괜찮고, 저 클린룸, 그러니까 이 공간을 늘리는 거는 이제 좀 제한을 뒀어요. 5% 이상. 그렇지만 미세 공정해라. 네, 이 얘기죠. 근데 다만 EUV 장비는 도입이 안 되니까 다른 장비로 이제 미세 공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크게 걱정. 이제 장비 반입은 10월에 결정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미국 장비를 이제 중국으로 수입할 때 이거를 승인받아야 돼요. 미국에. 근데 그거를 유예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유예가 된다면 일단 리스크는 완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미국 장비 반입 유예 여부 요걸 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에서 LNG선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그게 맞아요. 중국 왜 이렇게 LNG선 잘하냐. 올해 우리나라가 42척 중에 31척 수주 받았거든요. 여전히 높아요. 점유율이 77. 중국이 나머지를 가져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중국이 가져갈 수도 없었고 우리가 95%면 중국이 5%였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20% 이상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무서운 거죠. 근데 건조 경험도 없다면서 왜 이렇게 수주를 많이 하냐. 중국 해운사가 하는 것도 있고요. 중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LNG 선사들이 있어요. 그게 또 많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사실 필요는 없어요. 당장. 예. 중국의 후동중화 외에는 사실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는 또 만들 수 있는 도크가 다 찼어요. 한국 조선사들이 보세요. 26년까지 54척 인도해야 됩니다. 어디서 만들어요? 만들 공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물량이 또 중국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중국이 많이 수주를 해요, 실제. 예. 근데 이게 경쟁이 치열하면 LNG선 성과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서로 싸우니까. 야, 내가 가져갈게. 서로 막 피 터지게 싸우면 가격 낮춰야 되죠. 근데 신조선권 계속 올라가요. 무슨 얘기예요? 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 LNG선이 대세라는 건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당연히 대세고, 예, LNG에 대한 수요는 되게 많은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이 많은 수주를 중국이 좀 일부 가져가고 있다는 거. 요건 좀 부담은 맞지만 그러나 그걸 재개하기엔 너무 지금 아직은 호황이다. 예, 그리고 공급자 우위다. 다만 이제 저는 몇 년 후엔 걱정은 돼요. 중국이 저렇게 만들기 시작하면 결국 다 쫓아옵니다. 중국이란 나라 아시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제조업에서 어떤 피해를 받는지. 많은 기업들이 망하기도 했죠. 그래서 뭐 조선이 꼭 그런다는 건 아닌데 지금은 아니고요. 몇 년 후에 아마 27년, 8년에는 그때는 좀 걱정도 해야 될 분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중국이 만들기 시작하면 좋은 건 아닙니다. 경쟁자가
이제 생기는 거니까. LNG는 사실 경쟁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주 투자할 때도 저는 뭐 한 24년 내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좋아지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다만 25년도, 26년도에는 이제 가면 갈수록 중국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보자. 다만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당장 걱정할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선주가 만약에요, 뭐 이런 노이즈 때문에 빠진다 혹시라도, 그럼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예, 아, 중국이 지금 쫓아오고 있구나. 예, 여전히 수요가 이렇게 많아요. 뉴포트레스 에너지 유한타증권의 이제 고선영 연구원님이 적어주셨고, 요거는 이제 LNG 관련 기업입니다. 21년도 기준 유럽에서 소비되는 천연가스 3,930억 입방미터라고 하는데, 원래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이 유럽의 전체 40% 차지했거든요. 근데 전쟁 이후로 이거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으로 받다가 이제 미국에서 LNG 선으로 받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주가 좋았던 거죠. 배로 받은 LNG 선박으로 받게 되니까. 예. 그래서 LNG는 근데 이제 요거 단점은 LNG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죠. 액화시켰다가 기화시켜야 돼요. 가스를 162도로 올렸다가 다시 이제 배에 싣고 와서 부피가 크니까 그걸 줄였다가 배에 싣고 와서 뭐 독일 같은데 배가 정박한 다음에 다시 가스로 바꿔야 돼요. 기화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통해서 각 가정에 보내는 거죠. 산업이나. 요 구조잖아요.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독일이 없어요. 터미널이 LNG 선박에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뭐를 했냐면 FSRU를 했어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기화시설인데 배로 된 기화시설이. 그러니까 LNG를 기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만드는데 신규로 만들면 2년 걸리고 기존 중고 LNG선 개조하면 되거든요. 1년. 근데 육상 터미널을 짓는다 5년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지금 당장 급하면 육상 터미널 건설하시겠습니까? 당연히 FSRU로 가겠죠. 근데 육상 터미널도 건설해요. 하는데 일단 이제 임시 방편으로라도 이거 만들어야죠.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재기화 시설이 총 7개 정도 가동하고 있는데 그중에 FSRU가 6개고 독일이 그중에 3개를 차지해요. 왜냐면 독일은 터미널이 없거든요. 그래서 FSRU 쪽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회사가 뉴포트리스고 저 FSRU 잘 만들어주는 회사가 현대중공업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조선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이쪽이 되는구나. 그럼 이제 우리나라 조선주도 좋죠. LNG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공부하는 거죠. 뉴포트리스 에너지는 이제 글로벌 에너지 전력 인프라 기업이고요. 주 사업 부분은 이제 다운스트림. 업스트림은 LNG, 그러니까 가스를 시추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게 업스트림. 그다음 미드스트림은 운송하는 거예요. LNG로 액화시켜서.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은 이제 항구에서 받아서 기화한 다음에 뿌려주는 겁니다. 이제 사용체. 그게 바로 다운스트림. 이 다운스트림을 하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화해 주는 거죠. 액화 LNG를 기화. 예. 그래서 LNG 재기화 시설을 미국, 멕시코, 자메이카 이런 데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비타, 예, 감가상각 뭐 제하기 전에 이익이죠. 이게 수익으로 전환되고 있고 지난해 처리 용량이 이제 내년에 2배 정도로 증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도 2배 이상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LNG선을 11대 구매를 했대요. 지난해. 그래서 유럽 중심으로 이거를 좀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LNG 선박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LNG 사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사가 만들어서 이런 데 납품하는 거죠. 아니 중고 선박을 얘네가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18척 중에요. 7척이 중고 LNG선을 이걸 바꾼 거라고 합니다. FSR. 그래서 네덜란드와 5년 장기 임대 계약도 체결했다고 합니다. 또 유럽은 지금 LNG 수입을 늘려야 되는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풍력 에너지 너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로 미국에서 절반 정도는 거의 미국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요 회색이 설비 투자거든요. 설비 투자 급격히 내년에 줍니다.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LNG 계약 가능 물량보다 실제 계약 물량이 더 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간다. 그래서
이름이 뭐죠? 저도 생소해요. 사실 잘 모르는 기업인데 뉴 포트리스 에너지를 통해서 LNG 지금 유럽의 상황 이런 것들도 LNG가 그러면 LNG랑 관련된 기업이 조선 말고 또 뭐 있죠? 피팅도 있죠. 예. 그런 쪽에 대한 시각을 여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잘 분석하시면 좋겠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근데 이런 기업들이 주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그런 기업들을 직접 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뭐 유럽, 일본 기업이 됐건 간에 많이 알아두시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 투자 시야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닌텐도는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님이 일본의 비디오 게임 회사인데 마리오, 포켓몬 등의 유명 IP 게임을 흥행시킨 그런 기업이고요. 사업 부문은 이제 비디오 게임 IP 사업, 기타 이렇게 돼 있고 콘솔 게임기 및 게임 소프트웨어 액세서리를 판매를 담당하는 비디오 게임 부분이 전체 매출의 한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 중인 닌텐도 스위치 시리즈의 누적 판매량은 1억 3천만 대, 경쟁 제품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엑스박스 이거 합한 판매량을 넘어섰대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비디오 게임 회사입니다. 온라인 게임 말고요. 네, 그래서 뭐 전 세계 1등 기업이죠, 사실 비디오 게임 쪽에서. 마리오 아시죠? 포켓몬, 젤다의 전설. 정말 게임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알 법한 엄청난 IP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게임 IP들은 역대 뭐 타 클래스고 포켓몬 뭐 모르시는 분 없죠. 누적 나오면요 1000만 장씩 팔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K-팝 같은 거예요. K-팝 아이돌 뭐 트와이스나 뭐 뉴진스가 앨범 내면 대박 나잖아요. BTS. 그게 이제 이런 거죠. 포켓몬, 마리오, 젤다. 그러니까 신작 게임을 이 IP를 달아서 만들면 그냥 1000만 장씩 팔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닌텐도가 대단한 기업인 게 저 IP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누구나 좋아하는. 예. 그래서 게임 평가 점수 메타크리틱인데 이번에 네오이제 피해 거짓도 83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잘 나온 거예요, 되게. 근데 주가는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요거 99점 맞은 게임이 젤다의 전설이라고 합니다. 닌텐도에.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만점 맞은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런 게임들은 닌텐도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닌텐도 게임기로만 할 수 있어요. 다른 데 못 해요. 독점작이죠. 그것도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닌텐도 스위치를 사야 돼요. 게임기를.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거죠. 올해 5월에 신작 게임 나왔는데 그것도 잘 팔렸고 또 게임 외에도 영화로도 진출했는데 마리오를 이용해서 영화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영화 중에 2등 글로벌. 엄청납니다. 예. 마리오 영화가 1.8조 원 매출을 올렸대요. 포켓몬 것 또한 지금 10억 건 이상 다운. 뭐 안 해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IP를 중심으로 계속 사업을 확장하겠다. 다만 실적은 내년에 안 좋습니다. 왜? 지금 나온 게임기가 닌텐도 스위치인데 그 2017년에 나왔는데 벌써 6년 됐어요. 새로운 게임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은 성장이 둔화됩니다. 그리고 게임이라는 건 이거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서 한번 그 게임을 확 처음에 발매하고 확 팔고 나중에는 판매가 확 줄어요. 온라인은 안 그러죠. 계속 이제 반복 구매를 하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익 줄 거다. 그래서 요새 주가가 좀 빠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아까 영업무 효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무 효과도 체력이 확 올라갔죠. 룰루레몬 덕에. 근데 닌텐도야 뭐 워낙 유명한 기업이고 이 기업이 어디 도망갈 건 아닌데 다만 모멘텀이 없어요. 내년에. 예, 이대로 가면 뭐 신작 게임 또 크게 나올 것도 아니고 그럼 주가 지지부진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리고 올해 또 젤다의 전설이라는 신작 게임이 나와서 너무 잘 돼가지고 내년엔 또 엽기조 효과 이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닌텐도 스위치 저도 집에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저희 딸이 그 동물의 숲 아시죠? 동물의 숲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때 한참.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사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유행이 좀 또 떨어졌지만 저 기계가 있어야 할 수가 있어요. 예, 동물의 숲도 있고 요 캐릭터네요. 동물의 숲. 그리고 포켓몬, 마리오, 닌텐도 IP 모바일. 요게 영화 글로벌 매출입니다. 역대 두 번째. 애니메이션 중에 2위 했대요. 1위는 뭐 넘사벽, 겨울왕국.
닌텐도 콘솔 발매에 따라서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확실히 실적이 둔화되죠. 예. 시가총액도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 네모를 쳐놨냐면 저 닌텐도 스위치 보시면 2017년도에 나온 지가 벌써 6년 됐죠. 이렇게 오랫동안 신작이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보통 4년에 한 번, 많으면 6년이에요. 나오거든요. 지금 나올 때가 됐어요. 6년. 지금 6년이죠. 내년이면 7년 차입니다. 그럼 제 생각엔 내년에 신작 요 게임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보통 그런 게 나오면 주가가 또 확 움직이죠. 기대감으로. 여기 스위치 발매. 근데 여기 위는 발매했다 망했어요. 이때는 흥행. 근데 이번에 또 나오면 흥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아이디어상으로는 뭐 우리가 일본 기업 투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이디어상으로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투자에도 이렇게 계속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요걸 보고 안 좋다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이게 만약에 한국 기업이었다면 닌텐도가 예를 들면 내년엔 게임기 나오겠네. 게임기입니다. 게임이 아니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꽂아서 하는 그 게임기 있죠? 그 게임기를 이제 6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보통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아니면 내후년이에요. 그러겠죠. 그렇게 본다면 내년도나 내후년 좋은 주가 그럼 나오겠죠. 또 엔화도 싸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보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본 겁니다. 제가 뭐 닌텐도까지 얘기할 줄은 몰랐네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여기 좀 긴 내용이지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제 NH에서 나온 보고서고요. 주식 비중 이제 확대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런 내용이고 4분기 글로벌 경제 및 주식시장 전망 이제 23년 주식 비중 확대할 마지막 기회다. S&P 500 기준으로는 아마 8월달 고점 있죠. 이거 넘길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10월달 넘어서. 네. 그래서 미국 예산안 협상이 그러니까 단기 저점은 그러니까 아직 저점은 확실히 나오진 않았고 미국 예산안이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합의가. 이게 좀 노이즈가 있어 좀 흔들리겠지만 그게 좀 되면 10월 초 중순 이제 우리나라 추석 연휴 정도에 아마 저점을 찍을 것 같고 그 후로 다시 한번 4분기에 저 직전에 고점을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채권이 훨씬 매력은 있대요. 당연히 지금 자산 배분 관점에서 채권 비중 확대하는 건 합리적이고 저도 일단 채권 뭐 투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괜찮은데 주식시장 관점에서도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채권 대비 매력은 좀 떨어지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정확하게 제가 요즘에 방송 나가서도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시각과 거의 일치한 게 뭐냐면 지금 3고 현상 있잖아요. 고유가, 고금리,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고환율. 이 세 개가 임계점이에요. 여기서 더 계속 올라갈까? 전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안 꺾이는데 조금 유지되다가 이제 나중에 완만하게 꺾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로 V자 상승은 못 나와요. 장이. 지지부진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빠질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조건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임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중국을 좀 굉장히 약간 우려했지만 중국 얘기 요새 없잖아요. 부동산. 계속 뭐 몇 개월 얘기 나왔지만 쏙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중국 리스크 좀 많이 완화됐고 간간히 나오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다 중국 지금 부양책 쓰고 있고 거기다 미국 연준은 어쨌든 금리 인하를 시기를 이제 내년 4분기로 예고를 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확 올라가 버렸죠. 근데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갈까? 이미 이것도 반영을 해버렸고 유가도 $100 넘기는 좀 어렵고요. 오히려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어요. 유가가. 사우디도 그걸 알 거고 그래서 $90 내외에서 좀 안정감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지금 2,500이 깨진 이 구간에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다음에 있을 강세를 염두에 두고 비중은 늘려나가는 게 좋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여전히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간다. 그러면 아직은 아니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이 악재들이 피크아웃은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럴 때는 그 다음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이게 미국의 기준금리는 내년에 이게 꺾입니다. 어쨌든 꺾이는데 그 시기가 좀 지연된 거예요. 근데 미국의 실업률 올라갈 거고 구인율은 떨어질 거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도 현 수준을 유지하면 유가 상승률은 연말 돼야 플러스래요. 90달러만 유지돼도 그렇게 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요. 예. 근데 이제 100달러 이상이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100달러 넘어가는지.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80, 90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의도적으로 좀 사우디가 올린 감도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국가들은 뭐 감산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러니까 전 약간 이게 다른 점 뭐냐면 미국 소비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NH는 괜찮다.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 견조할 거다. 근데 지금 초과저축, 학자금 대출 상환해야 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 소비 좀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NH 의견은 좀 다릅니다. 근데 미국 소비가 좀 안 좋아져도 돼요. 차라리. 왜냐하면 그래야 금리 인하가 빨라져요. 오히려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미국 경기 꺾이니까 또 피곤해 이럴 수 있는데, 그러나 금리 인하 속도를 빨리 해줍니다. 그럼 결국엔 나중에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산 시장에 되게 도움이 돼요. 근데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 것도 사실은 그닥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예. 왜? 금리가 그럼 너무 높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게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우량 기업 고금리 상황에서 순이자 비용보다 순이자 수익이 지금 발생 중이고,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른 점은요, 어쨌든 고금리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도 미국 경제는 잘 버티는 게 빅테크 기업들이 돈이 많아요. 버텨요. 오히려 현금이 많으니까 금리 올라가면 이자 수익도 나오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미국 금리 올랐다고 미국이 뭐 이제 괴멸적으로 침체간다, 이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고, 다만 일정한 둔화는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괴멸적인 뭐 이런 침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IRA, 그러니까 전 세계가요. 그리고 보시면요, 다 각자 도생입니다.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강연에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드려요.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해드리면 되게 재밌어 하는 게, 이제 세상이 바뀌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하려면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진짜 절대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역사 공부해야 되는 거죠. 역사부터 지금 현재 알면 알수록 재밌고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다 블록화되고 있어요. 비효율적이지만 글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건지. 중국 자기가 반도체 만들죠. 전기차 공급망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대요. 이럴수록 미국과 유럽은 중국을 멀리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 물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꼭 피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또 한국과 선택할 다른 나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초과저축은 이미 소진됐대요. 그럼에도 요 가처분 소득, 세금 뺀 요런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오히려 세금이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소득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역대 최대 이익 낼 것 같고, 근데 이건 모르죠. 내년에 어떻게 될지.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트라이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은 지금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프랑스는 좋아지는구나. 독일은 안 좋은 거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독일 경기는 중국에 되게 민감합니다. 의존도가 높아요. 독일, 러시아에서 싸게 원료 수입해서 독일이 물건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수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좀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 번 국가가 독일이죠. 제조업으로. 지금 어떻게 됐죠? 다 반대죠. 러시아에서 수입 못하죠. 예, 비싼 LNG 가져와야죠. 일단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막 전기차 막 들고 나오죠.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또 만들죠. 중국에 수출 많이 해야 되는 국가인데 중국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자립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중국 경기도 안 좋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사실 독일이나 처한 상황은. 예, 다만 우리는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독일은 그러진 않는 거죠. 예. 또 한국은 배터리하고 반도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가 오히려 낫다. 프랑스는 루이비통도 있고 또 관광, LNG 터미널도 많아요. 그리고 원전이 제일 많은 나라죠.
독일보다. 그래서 비용 면에서는 좀 낮고, 그 다음에 에어버스 항공기, 요게 프랑스 수출 경기 회복세를 견인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항공기 부족하거든요. 이제 채워넣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프랑스가 독일을 대신할 수도 있다. 뭐 저는 이 의견에는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럽을 본다면 프랑스 좀 지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보시고, 중국은 계속 이제 부채 축소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나 더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중국이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여기서 더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 코스피는 이제 4분기에 직전 고점은 넘는다. 아주 막 급등하기보다는 2,750하고 2,800이 PBR 한 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까지는 올해 4분기에 갈지 안 갈지는 솔직히 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500 이하까지 온 상황에서 뭐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은 조금 오래 걸린다. 약간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한국이 더 싸죠. 예. S&P 500보다 뭐 별로 오른 것도 없어요. 여기입니다. PBR 0.9배에서 너무 막 도망가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2,500 이하에서.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바닥이고, 예. 그 다음에 그치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요, 대형주가 좀 나요. 지금은. 왜냐면 올해 개인들이 많이 샀죠. 많이 샀어요. 주식. 근데 그 자산운용사도 올해 성과가 좋대요. 작년에 안 좋았어요. 그러면 연말에 무리를 안 합니다. 주식을 막 사려고 안 할 거예요. 오히려 파는 수요가 많겠죠. 또 양도 차익과세. 그러니까 올해 많이 오른 코스닥 기업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시세 많이 난 거. 아시죠? 특히 테마주 좀 조심하시고요. 뭐 초전도체나 많이 오른 것들. 예. 그래서 각별히 그런 기업들은 수급에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올해 많이 오른 업종이나 섹터는.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가 빠지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뭐 안 좋은 이슈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대형주나 요새 배당주 얼마나 잘 갑니까? 그 못난이 배당주들이 요새 그냥 무난하게 가지고, SK텔레콤 벌써 52조 신고가 난 거 아세요? SK텔레콤 한참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KT 따라가고 있고, LG 플러스 아직 좀 바닥이지만 통신주도 어느샌가 저기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NH에서 이제 선호하는 거는 반도체, 인터넷, 헬스케어, 요게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배당으로 자동차, 은행, 그 다음에 해외 건설, 건설기계, 원전, 마지막이 면세점, 카지노. 저 이 중에 요건 동의합니다. 뭐 반도체, 인터넷은 지금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괜찮지 않나. 자동차도 배당 관점 괜찮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완성차보다는 부품사가 좀 낫죠. 더 매력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슈 관점에선 균형을, 뭐 매크로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 이동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제 코로나19 이전 인플레이션은 목표치 2% 상회하는 수준, 고용은 안정적인 국면이 전개될 거다, 이런 내용인데, 신냉전 체제 하에서 서로 막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막 자유무역도 끝나가고. 네, 근데 이 흐름이 당장 바뀌긴 어렵습니다. 계속 이 상황으로 갈 거예요. 탈세계화, 국방비 지출 확대. 그래서 방산도 계속 좋게 보는 거예요. 인프라 투자 끝 아니죠. 그래서 경제 지표가 중심이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본 함수가 과거랑 다릅니다. 저런 정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물가가 높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물가가 계속 높다고 생각 안 하는 게, AI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AI가 붙어서 활성화가 되면요, 물가를 낮춰버립니다. 생산성을 떨어뜨려요. 옛날에 인터넷 시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거를 또 광고하면 안 되죠. 그래서 너무 고물가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옛날에 물가가 1.5에서 2% 왔다 갔다 했다면 지금 물가가 4, 5% 정도잖아요. 뭐 3% 이상도 되고. 근데 보통 3에서 4%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고착화 될 것 같은데, 다만 3% 아래쪽으로는 좀 수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옛날처럼 1%대 물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렇다고 다시 4, 5%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AI 효과도 있으니까 2, 3% 내외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엄청난 저금리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 네, 그 점은 좀 염두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단 금리는 꺾이겠죠. 방향성으로는. 그리고 미국 대선도 있고요. 내년 선거 많아요. 대만 선거, 한국 총선, 미국 대통령 선거. 신냉전 계속될 거고, 일본은 부활합니다. 중국의 일본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 일본화 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좀 달라요. 오면이. 인구도 훨씬 많고. 예.
그 다음에 한국 부동산 PF 리스크 장기화. 이건 좀 걱정되죠. 저도 우리나라 부동산 걱정되는 게 너무 부채가 많아요. 가계부채가. 그래서 그건 좀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이게 진짜 그러면 좋죠. 여기 실적은 내년에 최대 실적 나올 거래요. 한국도 2년 만에 터닝. 저게 맞으면 지금 주식 투자 해야 되는 거죠. 저 논리가 맞으면. 네. 근데 이제 저거를 못 믿는 분은 투자 못 하는 거고, 지금은 좀 물러서자 이러는 거고, 내년에 좋아진다라고 예상을 하신다면 지금 이제 계속 비중을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이든 투자 법안으로 지금 이렇게 미국의 제조업 투자가 이거 수치로 나오죠. 뭐 역대급입니다. 돈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그냥 거짓말이 아니까 이거는 바이든이 그냥 해본 얘기가 아니에요. 트럼프랑은 달라요. 바이든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죠? 트럼프는 좀 외로운 사람이고 바이든은 무섭죠. 예, 그냥 자기 약속한 거 지켜버려요. 그러나 정책은 비슷해요. 민주당이든 뭐 공화당이든 다른 건 없다.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 안 좋을 것 같아요. 바이든이 돼도 트럼프가 되건. 다만 친환경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서 그 부분이 좀 약간 이제 다른 거고, 중국은 1대1로 아시죠? 뭐 스리랑카부터 해가지고 거기 돈 못 갚잖아요. 그냥 막 국가부도 시켜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응하려고 G20에서 히로시마 G20 인도 9월 인도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인도,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 항만 프로젝트, 인프라 프로젝트를 출범했어요. 1대1로에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열받은 거죠. 야, 1대1로 우리도 한다. 예, 우리한테 붙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력 싸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으로 한 축, 미국으로 한 축, 이런 것들이 지금 확실히 파가 갈려서 계속 충돌하는 거죠. 경제 충돌이죠, 경제 충돌. 그래서 이건 상수다. 예, 그래서 보이는 손이 작동하는 큰 정부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설비 투자 시대가 계속 오는 거예요. 설비 투자, 소비보다 설비 투자 관련주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 엔화는 통화 가치가 꼴찌인데, 그러나 저는 그래서 저는 제가 주식 투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엔화를 사는 게, 엔화 저 좀 손해 보고 있거든요. 예, 900원 초반에 사가지고 저번에 이제 900원 깨질 때도 좀 샀는데, 예, 조금 좀 손해 보고 있지만 많이 제가 부자도 아니고 많이 할 수는 없고요. 안 되면 일본 여행 가자라는 생각으로 예, 조금씩 해보곤 있는데, 엔화 투자야 자유로우니까. 근데 이제 예, 제가 그냥 엔화가 싸서 저는 하는 게 아니고, 저 여기에 동의하거든요. 일본 경제가 옛날과 다릅니다. 부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금리를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엔화는 결국엔 강세로 간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예,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도 일본이 중요한 공급망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여기 반도체 공장들 지어지는 거 보세요. 예, 대만을 대신하는 국가가 되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 쪽에서. 대만은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장기 침체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리고 예, 지역별로는 미국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고, 내년에 기업도 실적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코스피 순이익과 지수초인데 내년 이익이 이렇게 늘어날 거래요. 올해는 요거고. 그러면 투자해야죠. 이게 맞으면, 전망이 맞으면. 그러니까 이제 NH의 의견은 요런 이제 논리 때문에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이끌 것 같다. 거기에 조선 선박 수출액 3년간 확대될 것 같다. 요 논리입니다. 그리고 소비재는 화장품과 식품까지 이제 확대되고 있고, 2년간의 가mit기조 벗어나고, 예. 그래서 예,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 AI, K 콘텐츠, 해외 수주 이런 것들을 보자는 거고, 여기서 핵심은 이런 업종보다도 전략 어떻게 세울까. 네, 저는 이 부분에는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누가 알겠어요. 이대로만 해서 맞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거를 읽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좀, 이런 것들이 세미나예요. 이런 세미나 들으시려면 못 들어요. 이 애널리스트 분들 들으셔야 되잖아요. 제가 완벽하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요걸 통해서 제가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전달해 드리는 거죠. 제 생각도. 예. 그래서 요걸 보고 예,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예. 정리 메모하셔가지고, 내년에 그럼 요대로 될까? 그럼 지금 겁내지 말까? 그리고 그럼 계속 체크할 건 뭐죠? 금리, 환율,
유가 요걸 계속 체크하는 거죠. 예. 그런 걸 보면서 또 지금 만약에 코스닥에 너무 많이 오른 게 있으면 조금 조심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대형주가 나은 거죠. 지금 대형주로 비중을 늘려보고 뭐 포트폴리오 전략 세울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제 한번 큰 그림 그려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인도 얘기예요. KB증권의 인도 전문가시죠, 하인원 연구원님 많이 아이디어 전달해 주셨는데, 예, 그 인류는 지난 200~300년간 여러 차례 세계화, 탈세계화, 새로운 세계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지금은 탈세계화로 바뀌었어요. 2018년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시대부터 바뀌었고, 8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저 때 미국이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레이건 대통령 되고 나서 독일과 일본을 규제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한국을 수출을 좀 사실은 이제 도와준 거죠. 어떻게 보면 대체제로. 그래서 우리나라랑 중국이 뻥 성장했죠. 엄청난 성장했죠. 당시. 물론 불행하게도 그때 뭐 IMF도 터진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은 수출 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했고 중국과 같이 성장했죠. 근데 이게 이제 깨져버렸어요. 지금은 다시. 그래서 탈세계화가 시작이 됐고 중국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중국을 대체할 국가는 나오고 있는 거죠. 베트남이 한번 그랬고 인디아. 그러나 중국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중국을 완벽하게 대체 못하고 일부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은 중국의 힘이 좀 빠지겠구나 요건 생각하시되 완전 대체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장 10년 내로는 불가능합니다. 너무 덩치가 커서. 그러나 우리가 투자한다면 정점에서 꺾이는 걸 투자할 건 아니잖아요. 당장은. 여기서 이제 성장하는 걸 해야죠. 인도를 보면 인도는 지금 약간 2차 전지 느낌인 거죠. 2차 전지나 AI나. 그러니까 그냥 굳이 산업 비교를 하면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저기 중국은 어떤 느낌이죠? 약간 이제 스마트폰의 약간 느낌? 성장이 둔화되고 그런 느낌이 좀 든다.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인도 공부하자는 거고, 인도가 지금 우리 한국이 미국, 인도랑 같이 경제 협력하는 건 처음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미 중이 에이펙을 출범했을 때 같이 그때 가입을 했는데 그때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 수출 비중이 급증했대요. WTO까지 가입했죠 그때 중국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인도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뭔가 변곡점이 될 것 같다.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과거의 경제협력은 무역 확대가 목표였어요. 근데 이번에 경제협력은 그러니까 옛날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무역 늘리자, 자유무역 이게 아니고 공급망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11월에 선언을 해요. 시애틀에서. 그거 하는데 거기에 이 필라라고 해가지고 4가지 이 섹션으로 돼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이 중에 인디아는 무역은 빠져버렸어요. 그럼 자유무역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뭐죠?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주목할 건 이 2개다. 공급망과 청정경제. 거기에서 수혜받을 기업을 찾아야 된다. 요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 가장 주목할 국가는 당연히 인디아입니다. 이건 뭐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요. 왜? 성장을 하니까. 사이클상 이제 초입이잖아요. 빨간색이 인도거든요. 뭐 그냥 누가 봐도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인도죠. 지금. 예. 그래서 미국과 인디아 간에 또 핵심 유망 기술 이니셔티브를 뭐 출범했다고 하는데 우주항공, 국방, 반도체, 통신 이런 거라고 하고 있고요. 모디 총리가 미국 방문에 아마 일론 머스크 인도에 공장 짓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인도 시장을 아마 포기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미국과 인도 관계가, 그리고 이게 미국과 인도 관계가 또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적의 적은 친구잖아요. 아시죠? 적의 적은 친구예요. 그래서 인도랑 중국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걸 또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IMEC, 아까 NH 보고서에 나왔던 인디아, 중동, 유럽 경제회랑 통해 1대1로 방어하는 거고, 철도, 항구 등 인프라와 데이터망 연결 해서 이제 1대1로 맞겠다. 인디아의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투자들에게 익숙한 것은 Make it India. 첫 번째 특징은 예산 지출에서 비중이 가장 큰 부처는 국방부. 그래서 국방 플러스 우주항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산 지출에서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는 부처는 도로, 통신, 뭐 인프라 쪽이죠. 근데 고정관념을 버리자.
그 중국,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도 생각하면 첨단 산업과 별로 관계 없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인도, 아니 그러니까 인도 우리가 딱 생각을 하면 예, 어쨌든 이제 그 투자를 유치하는 분야는 첨단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고정관념 버릴 건 뭐냐면은 정유화학과 철강 같은 거 있죠. 산업재가 의외로 굉장히 강해요. 예, 이쪽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예, 중국과 좀 다르게 봐야 된다 뭐 이유라고 하는데, 어쨌든 인디아는 화학 철강은 글로벌 상위 수준. 타다라는 재벌 그룹이 있거든요. 이게 철강. 릴라이언스는 정유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또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예요. 예, 그것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죠. 인도와 한국 간의 연결고리인데 뭐 자동차 이렇게 투자해 놓은 거 있고요. 뭐 롯데웰푸드가 또 여기 식료품 쪽 투자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방산과 우주가 아마 주가 될 것 같고, 1인당 근데 GDP 2,000불 내외부터 GDP 내에서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요. 6,000달러 넘어가면은 소비가 늘어난대요. 지금 인도는 2,000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도 소비재 기업보다 인도의 투자가 늘어날 때 수혜받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인도는 철강 화학만 100년의 역사래요. 중국처럼 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초창기에 중국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 없었는데 인도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지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여기에 첨단 산업을 이제 육성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디아 수혜주는 산업재 자본재에서 찾아야 되고, 그 중에 첨단 산업재 자본재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복잡한 얘기지만 그동안 첨단 산업재. 그래서 교집합, 미국이 인도와 협력하거나 인디아에 투자하거나 인디아 정부의 정책 지원이 확대되거나 한국과 인디아가 서로 교류하거나. 첫 번째는 방산우주, 반도체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이거 방산우주, 도로철도 뭐 이런 거, 반도체. 세 번째도 방산우주, 반도체 IT. 교집합은 뭐냐? 우주항공. 예. 저궤도 위성 아시죠? 뭐 이거는 어느 기업인지 아실 거예요. 저궤도 위성하면 항상. 예. 그리고 친환경 분야, 태양광 장비. 저 GMBS 에코가 실제 인도 타다 저 기업에 공급 계약 맺었잖아요. 예. 타다 솔라. 이게 원래 이 회사가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스크러버, 유해가스 제거해주는 그거 회사인데, 그 GMBS 에코가 중국하고 인도 태양광 쪽에 납품을 합니다. 직접. 전선 케이블은 LS. 그 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팩이 있어요. 배터리를 만드는 것보다 이제 팩인데, 인도는 그 오토바이 많이 타고 있죠. 이 바이크 있죠. 전기 오토바이. 그거를 또 이렌텍이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 팩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비중이 꽤 커요. 이렌텍은 사실 ESS도 하죠. LG전자. 저 미국에 납품도 하고. 그래서 이렌텍도 보자. 인디아 자동차 부품 수혜주는 화신성우가 있다. 이렇게 기업까지 그냥 친절하게 다 적어주셨는데, 한번 이런 기업들을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디아의 정책, 인디아가 어디에 투자하고 미국과 인도가 서로 교집합, 한국과 인디아가 만나는 부분, 이걸 종합적으로 결론을 냈더니, 첫 번째 우주항공, 그래서 저궤도 위성, 두 번째는 친환경, 태양광과 전력망, 세 번째는 첨단 자본재, 여기가 2차 전지나 자동차 부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인도랑 연결은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주목하자는 그런 얘기고, 인도가 최근에 달의 뒷면에 착륙했잖아요. 예, 미국이 좀 열받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예, 아무튼 인도가 달의 뒷면에 착륙을 했고, 우주 시장 커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일론 머스크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저도 이게 몰랐는데 일론 머스크가, 제가 이게 너무 스포하는 거 아닌가요? 알고 봤더니 테슬라를 먼저 한 게 아니고 스페이스X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예요. 먼저 꽂힌 건 우주입니다. 화성 가겠다. 그러다 이제 전기차인 거더라고요. 전 당연히 이제 생각으로 페이팔 하다가 테슬라 한 줄 알았는데, 책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일론 머스크는 우주에 꽂힌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시장이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 공부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GMBS 에코 공시입니다. 요게 인도 타다. 예, 요게 스크러버. 이렌텍도 주목하자. 삼성전자 원래 충전기나 배터리팩 공급하는데 이 모빌리티 배터리팩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고, 화신성우 하이텍도 주목하자. 그리고 GMA 인디아, 그러니까 현대차가 GM 공장 인수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개조를 하겠죠.
그리고 이게 그거죠. 이제 적의 적은 친구. 예. 1940년도에 이 소련이 여기 치니까 독일이 전범 국가잖아요. 독일 도와줍니다. 독일을. 예. 독일하고 소련 사이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독일을 도와줘요, 미국이. 견제하라고. 여기 중국과 그때 소련 사이 안 좋았거든요.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인데 70년대에 중국과 친하게 지냅니다. 지금은 인도랑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을 막는. 그러니까 인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진다. 그 내용입니다. 자, 역사 공부 됐죠? 여기서 우리가 투자까지. 우리는 역사 공부로 끝내면 안 되고 여기서 아이디어까지 뽑아내야죠. 예, 그래야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좀 곱씹어 보세요. 오늘은 사실 기업 보고서 제가 별로 이게 소개해드릴 게 별로 없어가지고 좀 저도 읽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지만 요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내년도 그림 그리는데 뭐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주식시장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코스닥은 폭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별로 변동이 없었어요. 코스닥은 오늘 무너졌습니다. 전저점을 깼고 많이 오른 것도 좀 부담이고요. 많이 올랐죠. 그죠? 근데 이거 오른 거는 어디죠? 로봇과 대부분 2차 전지가 이끈 거죠. 그래서 그쪽에 대한 좀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외국인들은 코스닥 대량 매도했고요. 코스피도 좀 팔았고 오늘 이제 주로 그래도 오른 기업은 공작기계가 좀 올랐고요. 화천기계, 뭐 현대위아 이런 기업들이 좀 올랐고 자동차가 오늘 좋았어요. 특히 모비스가 드디어 25만 원 가나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근데 저번에 삼성증권 이문영 연구원님 보고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괜찮죠. 이게 꼭 모비스만의 얘기가 아니라 자동차 회사들의 지금 어떤 지금 부분을 봐야 되는지 정말 변곡점이에요, 진짜. 앞으로 1, 2년이 정말 우리나라 현대차도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1, 2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저는 사실 이제 이번에 파업 안 한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기거든요. 자동차 업계가 위기예요. 이제 미국도 지금 파업하죠. 테슬라는 파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경각심 가져야 되거든요. 굉장한 위기예요. 자동차 회사들 심각합니다. 그냥 지금 돈 버는 거에 안 좋아하면요 큰일 나요. 그 정도로 산업이 지금 바뀌는 진짜 변곡이에요. 그때 어쨌든 그 우리 현대차 잘 돼야죠. 우리나라 또 기업이니까. 그래서 노사가 좀 합심해가지고 1, 2년 좀 바짝 좀 전력 투구 하셔가지고 전기차의 승부 봐야죠. 좀 힘들더라도. 그러면 앞으로의 10년이 되게 편해질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저는 이제 보는 입장에서 좀 우리 한국 현대차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중요하다. 그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면세점 업체는 오늘 좀 올랐네요. 호텔신라가. 중국 소비자 그 시진핑 주석하고 지금 뭐 국무총리가 좀 만났었죠. 아마 그 영향인 것 같고 오늘 반도체도 버텨줬습니다. 약세장에서. 오늘은 엔터주도 좀 좋았고요. JYP가 이제 그 걸그룹 미국에 이제 데뷔하는 것 같아요. 확정이 됐습니다. 멤버가. 다만 Y젠터는 지금 분위기 지금 단독 보도가 자꾸 나오는데 재계약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1인 기획사 설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단독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모르죠. 근데 Y젠터도 확정된 거 없다고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답을 안 해줍니다. 정확하게. 근데 자꾸 저렇게 불협화음 나오는 건, 그러니까 자꾸 저런 노이즈 나오는 건 지금 안 좋은 거죠. 뭐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건설주 큰 변화 없었고요. 조선주도 오늘 아침엔 좋았는데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빠진 거는 오늘 2차 전지가 좀 무너졌고요. 초전도체도 오늘 안 좋았습니다. 조심해야죠, 초전도체는.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철강주도 오늘 포스코 그룹주 다 폭락했습니다. 왜? 2차 전지로 분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리튬주가 오늘 완전히 무너졌고요. 에코프로가 이제 88만원으로 전저점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전 전저점을 깬 것 같던데
그래서 조금 전저점 종가 기준으로는 좀 깼네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렇게 무너지면 이건 코스닥한테는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매물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가 깨지니까 그냥 다른 성장주들도 같이 밀리고 있고, 장비도 당연히 안 좋겠죠. 이렇게 되면 장비도 뭐 대장주가 좀 빠지고 있으니까 오늘 장비주들도 많이 좀 밀리고 있고, 다만 이제 장비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비는 수주권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조금 차별화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지금은 같이 연동은 될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도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관광업체, 2차 전지 소재 오늘 많이 빠졌고, 2차 전지도 역시 흔들렸습니다. 우주항공도 오늘은 좀 좋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주요 성장주들이에요. 다 성장주들은 다 안 좋았습니다. 풍력도 좀 안 좋았고요. 친환경 그러니까 친환경 섹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네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붕괴되고, 코스피의 대형주 몇 개 좀 버텨주고, 태양광도 안 좋았고, 뭐 전기차 충전소, 아이폰 관련주, 휴대폰 부품, 제약바이오, 제약주는 아침에 좋았는데 좀 밀렸네요. 오후에, 그죠? 오후에 좀 밀려버렸습니다. LNG 쪽도 오늘은 좀 좋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재료도, 소부장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았네요. 자동차는 대형주는 좀 좋았는데, 일부 자동차 부품은 오늘 이렇게 급락한 기업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 기자재도 좀 빠졌고, 그러니까 수두룩하게 그냥 빠져버렸어요, 기업들이.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극소수 기업들, 일부 대형주 버티면서 코스피는 버텼고, 하락 종목이 1,800개나 될 정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연휴 앞두고 있어서 매물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그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요, 2차 전지가 좀 무너졌습니다. LG엔솔,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다 많이 오른 기업들이에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급락을 해버렸고, 그리고 이노베이션, 포스코 인터 다 2차 전지 쪽이죠. 반면에 모비스, 기아, 현대차 같은,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은 단단하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제 앞으로 좀 이어질 겁니다. 대형주 쪽이 좀 버텨주고, 코스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흐름이 좀 당분간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2차 전지 약간은 또 3분기 실적이 10월에 발표되거든요. 아마 그때까지는 좀 어려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함께 배우기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랑 이제 일론 머스크랑 권영수 부회장이 생각하는 그 그림에서 2차 전지가 끝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성장도 할 거고, 다만 이제 그 그림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한번 잘 좀 공부하셔가지고 이번 조정기가 또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막 흥분할 때, 좋을 때 투자하면 달콤하죠. 근데 얻는 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너무 불안하죠. 막 폭락하고 보기도 싫고 답답하실 텐데, 오히려 이럴 때 기회가 오는 거죠. 내년을 본다면 그 안에서 옥석만 잘 가르친다,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번 주 이제 3일밖에 안 되죠. 그래서 내일 또 방송 올려드리고, 수요일은 제가 라이브는 없고요. 그리고 함께 배우기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쪽 이제 지금 자료 만들고는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제 함께 배우기 다음 편은 이제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있고, 자율주행 하는데 테슬라 모르고는 안 되죠. 그래서 공부하고 있고, 근데 그것도 자료 좀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내후년까지 또 봐야 될 섹터가 자율주행이잖아요. 그거를 좀 한번 마스터를, 기업까지 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하고 얼마나 깊이 있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또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 월요일 날 좀 힘든 장, 코스닥 좀 어려웠지만 좀 고생하셨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뭐 너무 두려워할 그런 구간은 아니다. 라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좀 힘든 구간, 며칠은 더 이어지겠죠. 그래서 여유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물러가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